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구 소식 짚어봅니다. 김한 축구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부터 또 AMH 기간입니다. 오늘 명단이 발표됐는데 이번 달에 뽑힌 명단이 진짜 벤투가 뽑은 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지난달에는 이제 벤투 감독이 사실 선수를 볼 시간이 없어서 축구협회가 추천한 선수 그리고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선수 위주로 뽑았기 때문에 뭐 벤투의 생각이 거의 안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 이제 오늘 발표된 명단은 벤투가 한 달여 동안 이제 살펴본 선수들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동원 선수가 지난번에 발탁됐다 이번에 빠졌는데 독일에서 골 넣고 세레머니 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이 독일에서 일부 리그에서 이제 골을 넣은 적은 참 오랜만이었는데 또 굉장히 극적인 골이 터지면서 기뻐하다가 이제 점프 이후에 착지하다가 좀 무릎을 다쳐서 현재 한 6주 정도 못 나오게 됐습니다. 네, 좀 안타깝죠. 그 분위기가 좋았는데 예. 또 골까지 넣고 직후에 이제 쓰러져 버리는 바람에 안타깝게 됐고 지동원 선수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번 대표팀 그리고 11월 달에도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뭐 고정수 선수나 최용수 선수도 네. 그 세레머니 하다가 다쳤는데 그 선수들도 다른 선수 보면서 그 세레머니 하다가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는 또 과한 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선수들한테 세리머니를 물어보면 좀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흥분된 상황에서 뭐 돌발적으로 이제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과한 행동들이 나오고 실제로는 이제 유럽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세리머니 있잖아요. 예. 네, 그것들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무릎이 좀 심각하게 손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해서 웬만하면 이제 자제를 시키는데도 사실 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선수들이 좀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현준 선수가 지동원 대신에 뽑혔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석현준 선수가 이제 뭐 실험할 만한 충분한 자원으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주전 여부나 이제 쭉 롱런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이전에도 대표팀에서 활약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뽑아볼 만하고 지금은 이제 프랑스 일부 리그 랭스에서 뛰고 있는데 사실 출전 경기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팀이 리그 8경기 치렀는데 6경기 나왔고 그중에 1경기 선발이었고 5경기는 투입됐고 이제 나온 경기 보면 경기당 31분 정도 뛰었고 또 아직 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한번 벤투 감독이 원톱 자원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실험적으로 뽑아본 것 같고요. 뭐 좀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본인의 활약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예. 박주호, 구자철 선수는 지난 월드컵 때 부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부상은 다 회복된 건가요, 그러면? 네, 박주호 선수 이제 첫 경기 때 다쳤고 구자철 선수도 몸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갔다가 이제 월드컵 끝나고 부상을 당했는데 뭐 다행히도 두 선수 다 리그 팀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또 복귀전을 치렀고 구자철 선수는 이제 벤투 감독을 직접 만났습니다. 벤투 감독이 잉글랜드에서 이제 뭐 세미나 참석을 했다가 독일로 건너가서 구자철과 직접 미팅해서 이제 내년 초 그러니까 아시안컵까지 같이 좀 가자 기성용과 함께 이렇게 뭐 나름의 설득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구자철 선수도 벤투 감독의 어떤 전술이라든지 그런 행동들 또 정성 이런 것에 또 감동을 받아서 함께 일단 하기로 했고요. 물론 이제 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전은 아닙니다만. 예. 구자철, 박주호 선수의 반가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진현, 박지수 새롭게 승선한 선수도 있습니다. 네, 이진현 선수는 아시안게임 이제 재밌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던 현재는 포항 스틸러스에 뛰고 있는 젊은 선수고요. 이제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한 골 1개 도움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고 일단 기술이 좋고 패스웍에 능하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그런 점을 좀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박지수 선수는 아마 정말 생소한 선수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인데 데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4부 리그 정도 되는
이제 의정부 팀에 들어가서 뛰다가 이제 경남 FC에서 다시 한번 부활을 했는데 과거에는 청소년 대표까지 좀 했던 경력들이 있는데 한 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대표팀까지 오면서 나름의 신데렐라 스토리 중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벤투 감독이 박지수 선수의 경기력을 보고 직접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박지수 선수의 뭐 비디오도 봤을 거고 과거 활약상도 보면서 뽑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수비가 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뭐 김민재, 뭐 김영권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뒤를 받쳐줄 좀 새로운 선수가 필요했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뭐 박지수 선수의 대표팀 발탁은 많은 이제 K리그 선수들에게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조현우 선수가 그 최근 경기에서 선방쇼를 보이는데 기량이 만개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사실 유럽으로 가는 희망은 없습니까? 아니 유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군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는데 예. 뭐 군 문제가 해결이 됐고 뭐 이제 언어 문제만 본인 스스로만 노력한다면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아시안 게임 금메달 이후에 약간 이제 흔들리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 월드컵 아시안 게임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지난 주말 경기에서 팀은 졌지만 활약을 하면서 활약을 했고 이제 유럽에서 본인 스스로 유럽 진출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오퍼만 있으면 나갈 것 같은데 이 아시아 골키퍼에 대한 편견, 이제 익숙하지 않음 이런 것들 때문에 유럽 팀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달려들지 이게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에 우루과이가 굉장히 강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가냐 안 가냐 결정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 우루과이면 뭐 유럽에서 잘 뛰는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스카우트들이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아시안컵에도 많은 유럽 스카우트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 있거든요. 예. 여기서 활약을 한다면 뭐 굉장히 높은 팀은 아니지만 중위권 팀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루과이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수아레스 선수쯤 되겠는데 카바니 선수도 그렇고 네. 이 선수들 이번에 다 포함됐습니까? 네, 수아레즈, 카바니, 수비 쪽에는 고든, 히메네스 이런 이제 월드컵 멤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선수들이 나이가 적진 않은데 우루과이에서는 대표팀을 떠날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해서 당분간 한 2, 3년간은 우루과이를 이끌 선수들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A매치 한 팀 중에 월드컵 독일전을 제외하면 최강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티켓을 오픈했는데 벌써부터 다 동이 났다고요. 네, 오늘 낮부터 팔았는데 일단 우루과이전은 6만 4천석 정도 되는데 모두 판매가 돼서 이제 매진 공고가 됐습니다. 사실 정말 오랜만에 매진인 것 같은데 게다가 예. 파나마전은 또 천안에서 열리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지리적으로 쉽지 않은데 이제 파나마전도 2만 5천석 다 판매가 됐고요. 예. 이제 당일 현장에서 예매 취소표만 살 수 있게 돼서 이제 협회에서는 안표 좀 철저하게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중고장터에 티켓이 한 3배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축구 인기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기가 좋을 때 좋은 성적을 내줘야 또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이 열기가. 그렇죠. 사실 이 분위기가 좋은데 또 우루과이전이나 파나마전을 망치게 되면 또 식는 것도 금방이거든요. 그럼 네,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 위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전 기념사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장병의 노고를 지하한다. 전쟁 위협을 끝내고 평화시대에 이야기할 수 있어 가슴 벅차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처명했다.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이다. 우리 군의 저력을 믿고 우리 주도 작전 통제 역량을 갖추겠다. 가장 강한 군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 국민의 딸 아들 귀히 여기는 군대가 되길 바란다. 군 복무기간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을 약속하고 제대군인 채용도 확대하겠다. 군 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군의 육아 여건 보장하겠다. 남녀 군인 차별도 해소하겠다. 육해 공군이 함께하고 동맹 우방 국가도 함께 스마트 국방과 디지털 강군으로 도약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속보에 강한 YTN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듣고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듣고
호사카 유교시님 초대하겠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열립니다. 관함식에 초청받은 일본 정부가 전범기인 우길 승천기를 개항할 것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은 국제 관함식 해상 사열에 참가하는 15개국에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스튜디오는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네. 일단 우리 정부의 우길기 개항 불가 요구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이야말로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 독일의 나치 전범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의 우길기도 같은 전범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에서 만약에 나치 전범기를 들고 나온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켄크로이츠는 독일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죠. 사용하는 것을. 근데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런 법적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일본은 오히려 법적으로는 54년에 자위대 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나라도 금지를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7월 14일에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군사 파레이드가 있었어요. 예. 올해. 그때도 자위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의기르기를 그렇게 개항했죠. 근데 그러나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죠. 이런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왜 황금만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일본의 입장은 이런 입장인데 우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본적인 주장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로서는 당연히 이 우길기가 제국주의의 산물이고, 네. 전범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 어부들이 나갔을 때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허황된 주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거는 완전히 왜곡된 이야기고요. 네. 우길기가 일본에서 전식으로 등장한 것은 1870년입니다. 그때 일본 육군의 군기로서 제존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도 예를 들면 아사히신문사가 1879년에 그것을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1870년에 일본 육군이 우길기를 군기로 제정한 이후에 일본 내에서 그것이 퍼진 것뿐이지 그 이전에는 우길기 같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더더욱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아무래도 아베 정권은 역사 수존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범의 존재 자체를 더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쪽의 요구를 일본 쪽에서 수용했다고 하면 오히려 아베 정권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해서 2000년대 이후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 해군의 태도도 문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관함식이 열렸을 때도 일본이 우길기를 달고 참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초청장 보내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예, 그래서 좀 대응이 상당히 늦게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는
일본이 그 법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일본법으로 이것은 써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 법으로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의기르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야스쿠니 신사 문제로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보다. 예. 그것이 또 일본 내에서는 그대로 그 A급 전범이 신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어 있어가지고 물론 그게 일본의 국내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한국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는 문제가 그대로 일본 내에 그 전쟁 전범 문제 천산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대로 독일하고 달리 남겨줬다라는 데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네. 이참에 법적 근거를 만들자. 네. 특별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이라도 국내에서는 우길기가 들어오면 안 된다든가 뭐 이런 네, 것들. 네, 네. 그러면 예.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필요하다 보시는 거죠.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니면 감정적인 그 싸움이 계속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요. 네,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한국도 일제강점기에 본의 아니게 그 침략 전쟁에 동원된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 진일파 전산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말하면 그 나치 독일 전산 그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 진일파 전산의 일환으로 이러한 의기일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일본이 못한다면 한국이라도 그 대표한 전쟁에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오히려 독일의 입장을 한국이 일본을 대신하여서 그렇게 맡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 문제다라고 해서 일본하고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한국 내에서 그러한 독일의 나치 같은 세력의 전산, 그러한 일환으로서 의기일기 문제도 다루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죠. 신임 국방부 장관인데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 자위함선의 우길 승천기 계약 논란과 관련해서 국제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런 말은 우길기 달고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야 어떻게 딱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기일기를 쓰지 않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자체가 없고 일본의 그 역사 수존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리미리 생각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도 현재로서는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관한식 참가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 국민 정서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번에는 못한다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번에 일회용으로 끝내지 말고 국기일기가 과연 뭔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부터 다뤄가지고 결국은 이것은 국민적인 전소에 맞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되는 내용. 그거는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기타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든가 과거 전산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금 국회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자위대 함정이 우일기 개항을 고수하면 국제관함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게 참 어렵네요. 방금 교수님 말처럼 이번엔 어쩔 수 없다. 네네. 이렇게 청와대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보이콧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관함식인데 반쪽짜리 대회가 또 될 수 있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법안이 필요하다. 한국 안에서는 못 쓰게 하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을 국내에서 못 쓰게 하자. 이런 법안인 그런 것 같아요. 것입니다. 그 공공찬소에서 뭐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네, 그런 이야기죠. 네, 개인적으로 한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는 안 된다. 우길기 외에 또 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의 어떤 물건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물론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공공찬소에서 사용되어 되지는 않았던 것들은 그 예를 들면 일본의 금복 같은 거 물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나오지만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본군의 군복을 입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있을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이죠. 자, 지금 이낙연 총리도 일본이 한국인 마음을 고려해야 된다. 우리 외교부도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외교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 외교적 논란은 똑같이 이러는데 일본이 우리 입장을 좀 받아주면 안 됩니까? 이거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일본 입장에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역사 수존주의 정권이 아닐 경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길기를 쓰지 마라라는 한국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본이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요. 아베 정권이 2012년 12월에 2차 아베 정권이 질범된 이후에 아베 총리가 2013년 3월에 처음 한 말이 일본은 일본의 침략 국가였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해야 된다. 침략을 확실하게 부정했습니다. 아소타로 부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이 지금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본 정권으로서는 한국 쪽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 받아들여 버리면 오히려 일본 내 지지자 그러니까 의파들에게 아베는 바뀌었다. 변질이 되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더 비판을 받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더 군내적으로 못하는 입장이죠. 우길기를 우리의 입장대로 내리게 되면은 침략 국가를 인정하게 돼버리는 그렇죠. 것이니까. 예. 우리가 보면 완전 침략 국가인데. 예. 자기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죠. 8월 15일을 우리는 강복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는 슈센 기네니 그러니까 종전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은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패전도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거죠. 종전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네, 그것도 거기까지 정확하게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전쟁 끝난 것이 좋았다. 좋았다. 예, 그런 이야기죠. 예. 방금 교수님이 보수 우파들이 그렇게 되면 반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네네. 지금 일본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는 한국을 침략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조롱까지 하고 있다 그래요. 댓글상에서. 예.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이 우길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2000년까지는 일본 국민들도 우길기를 스포츠 행사라든가 그런 데에 내세우는 것 자체를 고려했습니다. 예, 사실 그것은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올림픽 대회에서 스키 경기에서 이긴 일본 선수가 처음으로 우길기를 갖고 그러니까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거 일본이 써도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해서 더 큰 행사, 축구, 국제시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한국하고의 갈등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 든 분들 중에서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아하. 이러한 생각이 많이 확산되어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전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침략 전쟁에 대해서 정확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라고 하나 민감하지 않다. 예, 소위 그런 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넷 우익들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넷 우익뿐만이 아니라 젊은 역시 친구들. 예. 젊은 층에서 특히 아베 정권이 된 이후에 교육 자체에도 그렇게 일본이 그 침략 국가는 아니었다라든가 그러한 자유주의라고 일본에서 말하고 예. 있지만 그런 게 만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일본의 그러니까 역사 왜곡하고 맞물리면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때 그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죠. 그렇죠. 특히 혐한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헤이트 스피치가 없어진 것은 아닌데 거기에 카운터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네. 헤이트 스피치는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단체가 나오면 또 카운터 헤이트 스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나쁜 놈들이다라고 하는 일본인들이 더 있어요.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이렇게 논란이 되면은 일본 내에서 혐한 시위가 조금 세지지 않을까, 헤이트 스피치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국제적으로 논란이 있을 때 일본 자국 내에서 조금 더 이런 혐한 시위나 헤이트 스피치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나 헤이트 스피치 자체가 지금 옛날에처럼 예전처럼 아주 바르바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관함식에 지금 현재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서 사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아하하. 과연 우리 대통령이 그 일본 우길기가 보이는 일본 배를 사회라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네. 청와대 고민도 아마 계속 깊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쪽에서는 사실상 60년 이상 준비를 안 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예. 일본은 그 틈을 사실상 노렸다. 이용하면서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계적인 산식이다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해왔던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긴 크로이스하고 똑같다. 이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해소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일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도 존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이거는 여야를 만농하여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준비가 없었다. 이 점은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예, 그것보다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그대로 예, 일본 쪽에 일본 쪽이 그것을 의기는 거잖아요. 그건 보통 신사다. 그런 식으로.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또 남겨져 있어서 사실상 일본 쪽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국제적으로 그런 일본의 자위대 자위대함이 이쪽에 오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옛날에는 자위대는 일본 내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큰 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일본의 그러한 자위대의 국제적인 공헌이 많아짐에 따라서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일본하고 의논을 잘 하면서 일본 쪽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네,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것은 외교부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한 법 같은 거는 입법부에서도 좀 고려해야 될 문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4부 민심은 숫자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부에서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울기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자로 3356님. 왜 우리가 일본에 끌려가야 합니까? 우길기 안 되면, 안 오겠다고 한다면 오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팟빵 앱으로 가주님께서도 참석하지 마라고 하고 반쪽짜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마포대로님, 반쪽짜리 행사라 하더라도 전범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 세계에 공표해야 합니다. 예, 우리 청취자들 의견이 우리 국민들 의견 같습니다. 다들 좀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라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입장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아니, 앞서서 방송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외교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죠? 예, 그렇게 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근데 이제 댓글이라든지 전체에서 딱 읽어보니까 상당히 격양돼 있어요. 격양돼 국민들이. 있죠. 예. 그래요. 그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올랐다고요? 네,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6주 연속 하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주 동안에 무려 12.2%포인트가 올라서 65.3%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리얼미터가 정례적으로 하는 조사 분석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추석 직전에,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한 20일부터 한 22일까지 3일 동안 방송 3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한 72에서 73% 전화면접 조사로 됐거든요. 예. 보통 전화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정부 여당에 조금 더 호의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또 추세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리얼미터 조사에도 2자리 이상 상승했어요. 맞습니다. 상승한 이유는 결국은 평양 공동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4.27 때는 많이 올랐다고 한 것이 7.4%포인트이고 근데 요번에 보니까 12.2%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추석 연휴 기간에 방미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폭스뉴스 인터뷰라든지 외교협회 연설이라든지 상당히 이제 평화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연타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과거에도 뭐 많이 있었는데 해외 순방하면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근데 예. 되게 이제 한 5% 정도 정말 많으면 이제 뭐 10% 가까운 정도인데 그때 어떤 조사에는 한 50% 간당 할 때였는데 지금 뭐 70% 넘는 것까지 있었다고 봤을 때는 20% 가량 오른 것이니까 역대급으로 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었고 아마 북한 주민 앞에서 문 대통령께 연설한 거 백두산 방문한 거 이것이 상당히 어쨌든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2박 3일 동안 있었던 것이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그 정보들이 전달됐잖아요. 그 주목 효과라는 거 어마어마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자 효과라고 또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국내에 있게 되면 뭐 야당의 공세나 다른 이제 이념 정파의 공세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정파의 수장, 어떤 한쪽 이념의 어떤 리더 이런 이미지도 함께 갖게 되거든요. 근데 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있게 되면 나라 전체를 위하는 지도자 이미지가 더 커져요. 나라 전체를 위한다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겠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단순히 만남에서 넘어서 어떤 성과가 있거나 이제 업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 비핵화 선언을 이끌어냈다거나 아니면은 또 전쟁 어쨌든 불식을 위해서 무장해제와 관련한 부분도 실질적인 조치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성과를 내면서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는데 이 세 가지 효과, 주목 효과, 지도자 효과, 업적 효과 세 가지 완벽하게 이제 들어맞으면서 역대급으로 이제 오른 결과를 내보였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지난주 두 분이 예측하기는 미리 한번 정상회담이라는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상 깨진 이유는 방금 이제 쭉 설명해 주신 대로 당일치기 만남이 아니고 2박 3일 만남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중계한 거. 그렇죠. 또 처음으로 10만 평의 시민 앞에서 연설한 거. 백두산 간 거. 이런 게 작용하면서 확 올랐다는 얘기죠. 상상을 깨는 행보들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승폭도 그에 따라서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도 야당이 좀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폄하를 한 게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역시 되려
그 NLL 논란 같은 걸 갖고 오면서 별거 없었다. 네. 확실한 약속 못 받았다. 북핵에 대해서. 네. 그리고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로 총공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온 건 뭡니까? 역풍을 맞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 낮아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 공세가 안 먹힌 거. 네, 공세가 안 맥힌 거. 근데 공세가 먹힐 수가 없는 수준의 이벤트와 여러 가지 후일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이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NLL 뭐 논란도 있고 하잖아요. 뭐 한데 이게 이제 뭐랄까 그 층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북 간에 이제 긴장 관계가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뭐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뭐 NLL을 어떻게 한다. 하여튼 뭐 무슨 뭐를 양보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야당의 공세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갖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가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면은 그런 긴장 관계가 대립하는 관계 자체 틀 자체를 넘어서는 차원의 성과를 보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뭐 이 NLL이 어떻게 됐니 하는 공세 자체가 전혀 국민들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야당의 이제 설득력이 이제 사실은 있지 못했다. 기본 인식틀 자체가 이제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제 안보를 가지고 한 것이 이제 보수 정당의 제1 상품이었는데 이런 매대 위에 올려져 있던 그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고 새로운 것을 사실은 꺼내놔야 되는 과제를 사실은 안겨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많은 조사들 중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가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한 반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비핵화가 안 될 것이라는 게 절반가량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불과 2, 3년 전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응답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또 안 됐거나 비핵화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정도에 머물렀을 텐데 이 여론의 흐름 추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방향이라고 봤을 때는. 예. 비핵화 될 것,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이것이 절반가량 40% 이상 높아졌다는 것으로 간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비핵화가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반신반의하는 차원에서의 의견들도 많이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강도도 상당히 약화되어 있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어쨌든 대중인식의 근본적 변화가 이번에 연이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고요. 뭐 종전선언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예정돼 있고 또 노벨 평화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뭐 누가 탈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관련 이슈로 인해서는 지지율이 높아만 갈 듯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지표 부동산 문제 때문에는 이제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지율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것도 좀 관건 아닙니까? 일단 당분간은 이제 보합세 또는 약보합세 약보합세. 살짝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경제 문제가 상당히 크기는 크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그 통계청 고용지표 그리고 그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 그것이 발표되기 전후에 지지율이 많이 출렁들었습니다. 주로 이제 하락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한반도 평화 외교를 펼쳤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지역적인 여러 가지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정도 사안으로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힘이 조금 약합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는 이제 다음 주 10월 10일이나 10월 12일 경우에 통계청이 9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3,000명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 들리는 소리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고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좀 일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기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또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다시 오르고 있을 때도 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같이 상승한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네. 그게 아마 딜레마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소위 말하는 심재철 사태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보수당을 지지했던 과거 사람들이 여기에 결집하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탄력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를 잘하는 걸 하면은 올라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탄력도 자체가 지금 사실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무줄의 탄성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용수철을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사라진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세를 할 텐데 뭐 일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의 반작용으로 야당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노리고 하는 것일 텐데 그것이 뭐 효과가 이제 이런 업무 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뭔가 의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다만 이것이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폭로잖아요. 폭로의 기술이 있어요. 이제 정치권에서 폭로를 할 때 뭐냐면 처음에 이 폭로를 할 때 작은 걸 원래 폭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의혹 제기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을 맞고 그럼 또 하나 추가로 되면서 국민들의 그런 이제 그것에 대한 집중도와 기대감들이 상당히 고조되면서 추가적인 게 나오면서 이제 인식의 변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른바 이제 선수들의 폭로의 기술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많은 걸 패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반박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 경호원들이 추운 날씨에 했기 때문에 뭐 목욕탕에 보낸 것이다. 5,500원짜리라든가 또는 임명되기 전에 어쨌든 그런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면 반박들이 있게 되는데 뭔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한두 개가 깨지게 되는 팩트에서 그것에 대한 집중도와 효과가 좀 약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이제 그런 국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만큼 야당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것이 이제 어떤 정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효과가 크게 높아질지는 약간 아직은 의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폭로의 기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과거에 경향신문이 그 성완종 사태 폭로하면서 그런 식의 방법을 썼고 네, 그렇죠. JTBC가 태블릿 통화할 때도 그렇게 했었죠. 네. 하나하나 맞춰나가고. 내일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한두 개가 처음에 깨져버리게 되면은 그렇죠.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보수층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누면 중도층이 상당히 포션이 가장 큽니다. 근데 중도층이 하나의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 진보적 중도, 보수 중도로 나눌 수 있는데 보수적 중도까지도 긍정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서 단기간적으로는 분명히 그 상승 효과가 일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계속 지속될 경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폭로의 기술 얘기했고 그리고 청와대가 반박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여론이 흐르는 경향도 지금 상당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민주당도 사실 이 이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신창영 이슈도 있는데 사실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물건을 내고 서로가 싸우게 되면 둘 다 부정적 효과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오히려 불리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심재철 사태 요 문제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알 권리냐 불법이냐 반반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반반 나온 적도 없습니다. 워낙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반반 나왔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로 더 공격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앞으로 2, 3일 동안 좀 봐야 되겠지만 일부 조금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진보적이라든지 그 진보적인 중도층 자체는 이탈 요인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싸움이 계속 이 부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서로 진흙탕 싸움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업무 추진비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는 그 명분도 있지만 사실 이것들을 정보를 이제 가지고 냈을 때 그 과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불법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정화가 이제 길어진다고 했을 때 초반기에는 상승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둘 다 민주당도 역시 부정적 효과가 저는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되게 이제 여론조사 하면은 뭐 올바른 게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이제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혹이 있으면 투명하게 그것을 해소해야 한다.
라고 이제 그래서 또 비용과 관련한 것이라든가 어떤 범죄가 관련한 것이라고 인식되는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밝혀라 하는 것이 조사하면은 훨씬 높게 나올 수밖에 왜냐하면 없어요. 그게 선이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의혹이 있지만 아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사실은 들어 있는 거죠. 사실은 거품의 의견들이 들어 있는 측면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혹들이 있던 당위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계속 공세를 할 텐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에만 매몰될 때는 이제 국감이 다가오는데 아마 다른 이제 야당 의원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또 공세할 수 있는 공간들 자체가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고민은 있으리라고 봐요. 이 이슈만 갖고 계속 갈 것인지 국감 다가오는데 다른 사안들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놓기 위해서 출구를 찾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글쎄요. 아까 박범계 의원이랑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뭐 역공은 아니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국회 부의장 시절 6억 원 쓴 거에 대해서 공개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심재철 의원이 개인 급여로 썼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말한 건 말실수였다. 정정하면서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제 조건을 걸었어요. 공개 권한은 의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이 지시하면 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장실은 특갈비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 개인이 공개하면 막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평행선을 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하게 되면은 이건 또 여론이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반개를 계속 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게 이제 저런 또 이게 사실은 수준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이제 싸움이 이렇게 좀 깔끔하지 못하게 해서 가는 것이니까 사실은 여기서 눈살을 찡그리는 이제 국민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그 전략은 이런 거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체의 신뢰성을 약화시켜버리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한 건 사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또 뚝 떨어지게 하는 지금 뭐 그런 이제 공방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사실은 압수수색이 약간 좀 어떤 야당 입장에서는 과도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좀 심하게 이게 사안에 비해서 너무 정치적인 성격이 커진 것으로 지금 보이긴 하는데 어떤 양쪽 다 좀 사실 본질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상처가 클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사안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하는 순으로 또 그것은 해명은 적절로 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민 여론은 특활비도 공개해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은 다 공개하는 거죠. 그렇죠. 네, 투명한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7월 초에 저희 특활비 관련 조사를 했을 때 패자료가 40몇 %이고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한 50몇 % 나왔거든. 그 말은 뭐냐면 패자라도 투명한 공개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명보다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 업무 추진비도 세금이고 그렇습니다. 국회 부의장 특활비도 세금이니까 뭐 똑같이 공개해라 뭐 이런 거잖아요. 내 거 쓴 걸 내가 확인하겠다는데 왜? 그러니까 그 요론을 가지고서 이 사안이 어떻게 여야 간에 어떻게 이득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바로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최강병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뭐 거의 확정됐다. 뭐 정권을 자유한국당에서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백성문 변호사는 전원책 변호사가 간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달라지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요 과정 중에서는 약간 성공한 것 같아요. 주목도를 올렸잖아요. 주목도 올렸다. 왜냐하면 한다 안 한다라고 하면 정권을 주님 아님 하면서 집중도를 어쨌든 어제 오늘 상당히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최근에 한국당이 한 것들 중에서 대중의 관심도를 높이는 차원에서는 뭐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거예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상당히 왜소해지는 것 아니냐. 전원책 변호사가 와서 정권을 휘두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인적 쇄신에 나서게 되면은 지금 당을 충분하게 장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위상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측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떤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칼을 빌어온 새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이제
보여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두 명이 다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 구조를 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혼자였으면 전혀 하지 못할 것들을 어쨌든 좀 시도하는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정권을 4명 데려오는 것들을 다 주면은 가능하겠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간에 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장은. 그래서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예, 간다고 하더라도 간다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친박이라든지 비박에 있어서 김무성 계열이라는 기본 어떤 구도를 잡고 있는 세력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이렇게 한 번 더 뜨거운 갈등 국면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켜보기로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심은 숫자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팟빵 앱으로 도도한 강아지님, 샘난다, 자카주님, 마포대로님 글은 자주 읽어주면서 닉을 바꿀까나? YTN은 사랑입니다로. 제가 애사심이 별로 없습니다. 안 바꾸셔도 됩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